전직 검찰총장이 나오자마자 했던 일이 중앙 N 남부라는 네. 법률사무소 대표로 들어가는데 중앙 N 남부가 뭡니까? 중앙지검 사건, 남부지검 사건, 우리한테 와라 라는 어떤 그런 슬로건을 아예 그냥 표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특검보 말씀하셨지만 이 중앙 N 남부 전 대표는 박상진 특검보입니다. 검찰 개혁 전에 다 튀어나와가지고 나 여기 나라도 지금 마지막 한 건이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손 씻기 전에 우리 마지막 한 건만 하자. 특수부 출신들의 또 역할은 뭐냐? 기소 전 구속만큼은 막아주겠다. 그 다음에 기소를 아예 안 하도록 하면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정관예우가 통하는 거잖아요. 저는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사회에서 허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넘어서 이번에 통일교가 한 거 보면은 거의 파워브로커예요. 완전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교인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이걸 다 가지고서는 자기네들의 이권 사업 그리고 거기다 인물들 집어넣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파워를 만들어서 영향을 좌지우지 하려고 했고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먼저 좀 어제도 살펴봤지만 짧게 짚어보고 그리고 지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 조국 혁신당의 강미정 대변인 네. 사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성희롱 사건. 예, 그것과 관련해서 불만을 품은 것 같은데 그 내용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광수 이자에 대해서 정말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광수가 누굽니까? 그야말로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 임명하기 전부터 말이 많았죠. 첫째는 왜 꼭 검사 출신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설사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한다고 해도 좀 괜찮은 놈을 해야지. 그 말이 많았던 자거든요. 그런데 임명을 강행했죠. 그때 조금 지지했던 분들이 실망을 좀 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부동산 차명으로 하고 뭐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낙마했어요. 낙마했지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짧은 민정수석으로 있는 동안에 특검 임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특검 임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날인가 그만뒀거든요. 그러면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 특검 임명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자리 아닙니까?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자가 특검을 추천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변호를 받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맨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뭐 검사라는 놈들이 다 그렇지 뭐. 그리고 권력 한번 잡아보려고 했다가 권력에서 미끄러지니까 에이 돈이나 벌자 이랬던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어제 어떤 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이재명 정부의 똥물을 끼얹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니 나를 잘러? 에이씨 한번 그럼 보자. 이렇게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김진애 의원님 어느 쪽일까요? 뭐 두 개 다 가능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시에 김건희 특검에 왜 3명이 추천이 됐었는데 그때 누구였던가 제가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 그중에서 민중기 특검이 유일하게 판사 출신이라서 그때 됐던 것 같은데 민중기 특검이 당시에 조국 혁신당에서 추천했던 게 아닌가? 제가 정확히 한번 찾아봐 주세요. 네. 그 사이에. 그랬는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당연히 이제 아마 논의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아마 전력이 지금 민중기 전 판사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확실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될 거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위세를 떠는 게 아닌가 하는 거고 더군다나 이틀 전에 민중기 특검을
찾아가기까지 했다는 거 예. 보면은 뭔가 분명히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다행히 민주기 특검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더라고요. 네. 민주기 특검을 직접 안 만난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네. 대신 만난 사람이 특검보예요. 네. 그런데 이 특검보가 신유진 변호사 네. 그 로펌에 같이 있던 사람이라고 그러던데요. 네,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사실 지금 뭐 오광수 한 명만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오광수가 뭐 자신의 개인적인 억하심정 복수하겠다, 똥모를 낀적겠다 이렇게 여기 통일교칙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오광수, 지목해야 될 사람이 강찬우, 그 다음에 김호수 이렇게 세 명의 변호사인데요. 일단 뭐 김호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김호수는 문재인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입니다. 그렇다면 전직 검찰총장이 나오자마자 했던 일이 중앙 N 남부라는 네. 법률사무소 대표로 들어가는데 중앙 N 남부가 뭡니까? 중앙지검 사건, 남부지검 사건, 우리한테 와라 라는 어떤 그런 슬로건을 아예 그냥 표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특검보 말씀하셨지만 이 중앙 N 남부 전 대표는 박상진 특검보입니다. 박상진 특검보는 중앙 N 남부에서 같이 김호수 여기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김호수를 같이 하다가 특검보로 발탁이 됐어요. 그렇다면 보통 인연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내가 있던 로펌에서 있는 변호사가 내 검사가 됐을 때 내 사건을 다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직접 변호인으로는 못 들어와요. 김호수가 직접 변호인으로 못 들어오자 통일교에서 수를 낸 것이 자문 변호사. 이런 식으로 돌립니다. 자문 변호사로 돌려요. 그러면 오광수는 이 모든 거를 다 총괄할 수 있는 정도의 급 아닙니까? 오광수는 연수원 18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연수원 기수예요. 또 한 명 제가 말씀드린 강찬우 강찬우 변호사도 연수원 18기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연수원 기수예요. 이 강찬우 변호사는 종전에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대표 당시에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인으로 참여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자의 역할을 통일교에서 어떻게 설명하냐? 이자의 인맥을 활용해서 정무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식으로 아예 역할 분담을 합니다. 근데 오광수는 지금 자기가 변호인단으로 아예 이 사람 변호인으로 참여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원 오브 데미지 뭐. 난 그 중에 한 명일 뿐이야. 뭐 이해하십시오. 이따위로 말을 합니다. 이해하십시오면 차라리 괜찮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토가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해하십시다. 이해하십시오 하고 이해하십시다 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렇죠. 어감 아니에요? 네. 우리는 알지? 이해하십시다. 다 알잖아, 뭐 니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지. 저는 이렇게 기자들하고 완전히 그냥 아사바사 하는 거지. 이해해 주십시오는 내 처지가 이렇게 됐으니 그쪽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고. 이해하십시다는 너 다 알면서 뭘 그래?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검찰하고 언론하고의 유착 관계를 딱 보여주는 말이지. 저는 그래서 이 오광수도 그렇고 김호수도 그렇고 김호수 전직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말이 있어요. 자신이 검사들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왜 반대하냐? 전관 예우 받으려고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검사들에게 수사권 있는 거 전관 예우 때문에 그거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별도의 방법으로 전관 예우를 막는 방법을 마련해서라도 막고 검사들 수사권 박탈하지 말라고 목 놓아 외친 사람이 바로 김호수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들 튀어나오냐? 통일교를 위해서 통일교가 단순한 지금 종교 사건이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에 지금 깊숙이 개입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이 완수가 되면 이렇게 전직 검찰로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큰 돈, 상상하지 못할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사건은 끝이죠. 검찰 개혁이 되면 자신이 전직 검찰총장이라고 전관 예우를 받으면서 이거 막 진짜 얼마일까요? 수임료가 몇십억, 뭐 100억까지도 뭐 예측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거액의 사건을 만질 수가 없게 되니까 검찰 개혁 전에 다 튀어나와가지고 나라도 지금 마지막 한 건이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손 씻기 전에 우리 마지막 한 건만 하자. 범죄인들도요. 영화 보면 다 그렇지만 손 씻기 전에 이거 큰 거 한탕 하고 손 씻자 깨끗이.
우리 전관이후 손 씻기 전에 큰 거 한탕 합시다. 다 같이 합시다. 딱 그거죠. 네. 딱 그거죠. 아니, 윤경호 소장님, 통일교 입장에서야 자기들이 신처럼 여기는 총재가 지금 잡혀갈 판이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거는 막고 싶겠죠. 그래서 뭐, 야, 이거 살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뭐 돈은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제일 센 놈 불러봐. 그랬더니, 아, 방금 뭐 이재명 정부에서 민정수석 하던 사람인데요. 한번 그렇게 하고, 아, 이 사람은요,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 변호했던 사람이거든요. 여기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했던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부르겠죠. 부른다고 가면 됩니까? 과거의 특수부 검사들이 자기가 수사했던 대상, 특히 재벌 총수들 딱 순간적으로 옷 벗고 바로 거기에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그런 작태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로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관예우를 막기 위해서 김영란법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제재가 있을 경우에, 제약이 있을 경우에 그냥 개인 사무소로 하면은 그 제재를 또 피해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수부 출신들의 이 정말 못돼 먹은 버릇 이제 이건데요. 특수부 출신들의 또 역할은 뭐냐? 기소 전 구속만큼은 막아주겠다. 그 다음에 기소를 아예 안 하도록 하면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정관예우가 통하는 거잖아요. 저는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이 변호인 참여한 걸 보고 아까 신유전 변호사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만 대륙아주죠. 로펌이. 네. 대륙아주라는 지금 아마 대륙아주가 탑5, 6 근처에서 있을 정도로 꽤 규모가 커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륙아주라는 로펌이 매개가 돼서 지금 민중기 특검은 판사 출신이지만 밑에 있는 특검 보호와 실무 검사들 중에는 특수부 출신들, 그다음에 그 로펌으로 연결되는 사람들. 이제 이게 하나의 매개 장치이고요. 두 번째가 이 특수부 출신들의 전형적인 정관예우를 노리는 이거.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 영혼을 그냥 빼놓고요. 도덕성 뭐 이런 거 그냥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거액에 뭐 이걸 받으면 얼마든지 나는 그냥 변호인 참여합니다. 지금 그 최강욱 의원인가가 뭐 그런 얘기를 조금 하고 다니는 걸로 제가 봤는데요. 요즘에 각 지검에 특수부 이제 이름은 없어졌지만요. 특수부의 역할을 하는 이 팀들이 없는 사건을 흔히 말하는 캐비넷에 들어있는 파일을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지금 막 난도질을 하고 있는 이 사례들이 참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해체되기 전에 막바지 뭔가 한 건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데 이게 특수부 출신들이 과거에 했던 그런 행태가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다. 그 우려가 참 많습니다. 양파링님, 이제 혈압이 올라가서 내란범보다 제가 먼저 저승길 가게 생겼습니다. 장훈님, 오광수를 보니까 임은정이 옳았다. 단희님, 오광수 처음부터 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음. 저도 그랬어요. 인상도 마음에 안 들어요. 네네. 아주 전형적인 검사형이야. 예. 딱 그렇게 근데 왜 생겼어요. 그런 놈을 시켰을까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글쎄요, 지금 현직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봉욱 민정수석 굉장히 주시하고 있으니까 처신을 잘해야 될 거예요. 지금 뭐 대통령이 결국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임명권자를 사실은 욕보이는 행동을 하면은 안 된다. 그런 사실을 명심하고 과거에 사실은 그 봉욱 민정수석이 검찰에 있을 때 그 김학의 사건,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저렇게 기억을 하고 판결문에도 좀 그런 진술 내용에 대해서 좀 신빙성에 대해서 좀 따졌던 게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봉욱 민정수석이 정말 까딱하다가는 바로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정말 오염시킬 수가 있다. 처신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다. 경고를 드립니다. 하여튼 검찰 개혁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지만 그거 가지고도 이런저런 지금 소리가 있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이번에 내란 수사라든지 김건희 특검 뭐 이런 걸 다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게 그자들이 저질렀던 죄 이런 것을 다 드러내고
벌을 주는 것도 있지만 차제에 정말 어떻게 윤석열 같은 놈이 저렇게까지 될 수 있었는가를 좀 고치는,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되니까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했던 건데, 이러니 이게 안 바뀌면 나라 안 바뀌죠. 네. 아니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그 오광수 얘기 나오고 그럴 때 막 화는 나고 그렇긴 하지만 저는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붙어보자. 니네들 전면전으로 나오지 진짜 해보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냐면은 통일교로서는 이제 마지막 것까지 다 지푸라기라도 뭐 다 짚어보려고 그러는 거겠지만 그만큼 싸워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파이팅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저기 오광수든 그 다른 그 김호수든 이런 것들에 또 문제점들이 드러난다 그러면 거기까지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지금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임은정 검사가 오적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우상호 수석이 그랬던가요? 정성호 장관이 그랬던가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뜻을 두고 같이 달려가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오니까, 신유진 변호사님은 임은정 검사장이 네. 오적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임은정 검사장이 본인의 뜻이다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 조심해야 될 것이다. 뭐 제가 좀 전에 감히 제 주제에도 이제 뭐 민정수석, 한 나라를 정말 위해서 일하는 민정수석에게 경고를 막 드린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패널로서 그렇게, 방송인으로서 그렇게 말을 한 거지만, 공직에 있는 임은정 검사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전달을 그렇게 자신의 의견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딱딱딱딱 하는 것이 완전히 뭐 적절해 보인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경종을 울릴 필요성을 더 세게 역설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 부분을 좀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게 적절했다, 그렇게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게 적절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그만큼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게 발목이 세게 잡히고 있는 현실이 있다. 이거 좀 밝히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임은정 검사장이 지금 검사장 타이틀 달았다고 그런 목소리 안 내고 뭐 또 이제는 뭐 좀 조심조심 이렇게 하면 또 임은정 아니죠. 저는 임은정 검사장의 취임식장에서 그 참석했던 기존의 검사들, 뭐 직원들을 포함해서요, 그 뭐라 그럴까, 이 썰렁한 분위기, 일부러 좀 연출된 거는 분명히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 검찰 내에 아직도 얼마나 기존 집단들의 그 공고한 저항이 대단한가. 그러니까 과거에 임은정이라는 검사가 현직에 있으면서 했던 그냥 굽히지 않는 그 저항이 이제 뭐라 그럴까, 내부에서는 아유 그래 뭐 지가 얼마나 잘났어 뭐 이런 식의 그 냉대하는, 이제 그게 임은정 검사장의 그 동부지검장 취임식장 때 분위기하고 딱 연결이 된다. 근데 오적이라고 언급했잖아요. 근데 당장 오늘 아침에 노환석 지금 대검 차장이죠. 총장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라고 이제 한마디로만 돼 있습니다만, 그 보안 수사권에 대한 옹호, 검찰은 지금 거기에 거의 뭐 몸을 던져서 지금 이제 매달리고 있는 꼴인데요. 뭐 법리적으로 또는 뭐 현실에서 따져보면 경찰이 1차 수사권 갖고 있는데 그거 다 덮어버릴 경우에 그 실체와 진실은 그러면 뭐 누가 밝히느냐, 이제 이게 검찰의 논리잖아요. 근데 검찰이 그동안에 해왔던 작태에서는 얼마나 더 장난질을 많이 했습니까? 뭐 이미 이제 드러난, 그다음에 지나간 일입니다만,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뭐 정말 과도한 검찰권 행사, 그다음에 송철호 전 울산시장 건도 현직 대통령을 겨냥해서 정면으로 겨눈 거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검찰이라는 집단이 얼마나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면은 대통령마저도 겨냥을 해서 한판 붙어보자 이렇게 해왔던 그거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보안 수사권이라는 한마디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이거 깨끗이 저는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통일교는 자신들의 교주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고 있죠. 지금 특검 사무실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뭐 5천 명까지 동원해서 계속하겠다. 지금 앞으로 계속 그 1인 시위 할 거예요. 집회도 신고도 해놨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시위를 해서 압박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조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종교 탄압 이렇게 지금 뭐 포장을 하지만 이건 종교 탄압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질적으로 통일교가 무엇을 노리고 이렇게 했는가? 뭐 일단 교사 확장도 있고 김건희가 선물 받고 나서 뭐 도와줄 거 없어요. 먼저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캄보디아 공적 개발 원조 이게 현지 실사도 하지 않고 윤석열이 1,300억 원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 게 김준일 의원님 거의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뭐 거의 그냥 준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게 있으면은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이권이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솔직히 이 캄보디아 ODA 이권은 꽤 오래된 얘기예요. 꽤 오래된 얘기에 이권 사업을 통일교에서 관심이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던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얘기 드리고 싶어. 아니 왜냐면 통일교에서 그 뭐 안명식 릴레이 시위하고 이러는 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하겠죠. 그리고 변호사는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한마디만 하고 싶고 일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통일교회? 니네들 이권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거야 뭐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정치에 개입을 하면은 그건 안 된다. 니를 해제해라. 이렇게 하는 데가 일본입니다. 이거는요. 그야말로 종교하고 정치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건 이거는 굉장히 엄격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건이 이게 단순한 가벼운 그냥 부정부패 건인지 아니면 진짜로 정치에 개입을 해가지고 당권 개입이나 후보 선출 과정에 진짜로 개입한 건지 이거는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일본도 하는 일을 왜 우리가 못하는 겁니까? 이거는 명확한 일입니다. 후보 선출 과정에 개입도 있지만 네. 지금 이제 밝혀질 일이지만 비례대표로 통일교의 유력한 간부가 그것도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오려고 했다는 그런 내용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정치의 개입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매관매직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례대표라는 거를 일종의 뭐 꼭 돈이 아니라도 대가를 가지고 뭔가 확보하려고 한 거니까 살려고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언론사 인수도 생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YTN이라는 구체적인 이권 사업이. 예, 그 이권 사업에 분명히 지금 대가가 오갈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종교가 정치에 개입 이걸 놓고 통일교는 뭐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치부를 놓고 보면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이건 명백한 위법이고 탈법이죠. 통일교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혹시 어디가 더 교세가 셉니까, 윤경호 소장님? 뭐 신도나 이런 거에서는 뭐 여기가 본산이니까요. 본산이니까. 그리고 지금 여의도에 이 파크원 2개 건물 있는 곳 거기에 과거 문선명 씨가 살아 있을 때부터 거기에 통일교의 헤드쿼터를 짓게 해주면 뭐 그때 김영삼 대통령 재직 시에 YS 말기에 우리 IMF 구제금융 받는 그 언저리에 대한민국의 외채를 우리가 다 갚아줄게라는 식의 얘기도 했다는 비공식적인 전언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나 당시에 뭐 YS가 아시다시피 개신교의 뭐 거의 뭐 적극적인 그죠? 그래서 약간의 통일교에 대해서 조금 배타적인 이교도 같은 그런 있어서 YS는 아주 완강했다는 거고요. DJ 역시도 그런 제안이 DJ에게 전달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통일교가 대한민국을 자기들의 출발지로 생각하고 있는 건 맞죠. 그러나
정치권에 미치는 이 영향력이나 이런 거는 일본이 훨씬 더 셌다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아베가 피살됐을 때 그 피살범의 모친이 통일교에 뭐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뭐 이래서 생긴 뭐 원한 이거라고 처음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이후에 일본에서 통일교는 상당 부분 철퇴를 맞았죠. 이게 종교 집단이 정치에 이렇게까지 개입을 세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제재를 가야 된다. 우리도 이 국민적인 공감대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통일교를 무슨 종교 집단의 하나라고만 생각하다가는 그건 본말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 얘기도 나오는데 신천지는 통일교에 비하면 잽이 안 되죠? 뭐 종교 학자들이 이제 많이 분류하대요.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대한민국에 변종된 개신교의 두 축이 하나가 통일교고 하나가 신앙촌 박태선이라는 교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박태선 교주의 밑에서 이 갈라진 게 신천지 쪽이더라고요. 그리고 통일교의 문선명. 그리고 초창기에는 사실 조영기 목사의 순복음도 이교도 취급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세력이 커지면서 본류에 그냥 포함이 된 거이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통일교와 신천지, 그러니까 그 신앙촌의 뒤를 잇는 신천지 이런 식의 이 사교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기가 세력이 지금 엄청나게 커져 있고 이 둘 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의 당원 몽땅 가입해서 뭔가 대가를 뭐 원하면 뭔가 다른 걸로 공헌을 하겠다. 지금 이게 지금 논란의 지금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가 교세를 키우기 위해서 막 정치권에 접근하고 뭐 이러는 것은 이제 본능적으로 확장하고 번성하려고 하는 건데 정치권이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고 챙기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얘기까지는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김정한 목사 거기는 아주 정통 기독교의 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존경받는 또 종교인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번에 박정훈 대령 관련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지금 전화한 것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종교에서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인플루언서로서의 역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사회에서 허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넘어서 이번에 통일교가 한 거 보면은 거의 파워브로커예요. 완전히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교인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이걸 다 가지고서는 자기네들이 이권 사업 그리고 거기다 인물들 집어넣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파워를 만들어서 영향을 좌지우지하려고 했고 거기다가 차세대로 김건희까지도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파워브로커 역할까지 하는 이런 거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